자, 오늘은 워크북 104페이지 11번째 줄 Kant's Case for Rights. 칸츠가 이야기하는 권리에 대한 생각 또는 칸츠가 이야기하는 인권에 관한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지문에서는 칸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어떤 집안에서 자라왔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문장부터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Immanuel Kant 1724 to 1804 offers an alternative account of duties and rights. 여기까지 먼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부터 1804년까지 살았는데 offers,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뭘 제안을 했냐면요. an alternative account, 어떤 이제 새로운 또는 이제 그 전통적인 것에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의 설명을 제시를 했는데요. 어떤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를 했냐면 of duties and rights, 어떤 의무나 권리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 새로운 설명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쉼표하고 이렇게 one of 뒤에 또 명사가 온 경우에는 지금 앞에랑 동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설명이라는 것은 one of the most powerful and influential accounts, 가장 이제 무엇 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는 가장 무엇 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그 영향력이 있고 가장 강력한 설명들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한 which가 생략되어 있죠. Any philosopher has produced, 어떠한 철학자가 만들어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강한 설명들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새로운 그 의무나 권리에 관한 새로운 설명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인간의 의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통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새로운 방식에서 설명을 시도를 했나 봐요. 자, 어떻게 다르냐 뒤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does not depend on the idea that we own ourselves. 여기까지 먼저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르치는 it은 칸트가 제시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대안적인 접근 방식의 설명은 바로 그것은 어떠한 생각에 의존하고 있지 않냐면 여기에서 대신 앞에 있는 the idea와 동격의 대십니다. We own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개념, 우리 자유지상주의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이죠. 자기 소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유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or 또는 또 어떠한 주장에 기반하고 있지 않냐면 on the claim that,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the claim과 동격이겠죠. Our lives and liberties are a gift from God.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유가 바로 선물이다. 누구로부터 온? 신으로부터 부여된,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라는 주장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가 주장한 그런 새로운 설명이라는 것은, 칸트가 제시한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들이 신으로부터 이렇게 부여받은 선물이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선물이다 라는 그런 주장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칸트가 인간의 의무나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어떤 것이냐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뒤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Instead, 대신에 it depends on the idea that,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디어와 대승 동격이겠죠. 자, 어떤 것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요. We are rational beings.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자, 어떤 이성적인 존재냐면요. Worthy of dignity and respect. 여기 지금 worthy of는 지금 형용사 구문으로 앞에 있는 rational beings를 꾸며줍니다.
자, 어떠한 가치가 있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dignity, 위엄, 존엄이죠. 존엄성, 인간의 그런 존엄성. 그리고 and respect, 존경이나 존중. 그래서 위엄성과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성적인 존재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의무와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존중과 위엄을 갖추고 있는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이성적인 존재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뒤에는 칸트가 어떠한 집안에서 이제 자라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올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Kant was born in the East Prussian city of Königsberg in 1724. 그래서 아까 1724년부터 1804년에 이렇게 작고했다고 나왔죠. 칸트는 동프러시안 도시에서 자랐는데 퀘니스버그라는 그 동프러시안 시티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태어났습니다. 1724년에 태어났고 and died there. 거기에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Almost 80 years later. 거의 한 80년 뒤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서는 되게 오래 산 거죠. 장수하셨네요. He came from a family of Maristins. 그는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냐면요. 마리스트는 좀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겸손한 이런 뜻이고, 민스는 좀 그 돈이나 아니면 가정의 경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잘것없는 그 돈이나 좀 내세울 게 없는, 좀 대단치 못한 그런 재력을 가진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집안 출신이고 His father was a harness maker. 그의 아버지는 마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구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말과 마차를 이어주는 그 말 가슴과 말 그 목 쪽에 이렇게 안장 같은 거 있죠. 그것을 harness라고 해요. 마구라고 하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마구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and his parents were pietists. pietist는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지금 대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로서 종교파 중에 하나인데 경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건파는 그때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인데 원래는 우리가 지금 성당에서 이제 천주교를 믿는데 천주교가 그때 이제 면죄부를 그때 당시 이제 교회에서 팔고 굉장히 부패와 타락의 그런 장소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나게 되고 그리고 개신교를 이제 창설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개신교의 그런 신앙의 한 멤버로서 경건파였고 그 개신교를 의 신앙을 믿는 멤버들이었는데 이 개신교는 무엇을 강조했냐면요.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죠. Members of a Protestant faith that emphasized the inner religious life. 그 내면의 종교적인 삶을 강조했고 and the doing of good works. 그 선한 일들을 하는 것,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중요했대요. 그래서 뭐 교회에 돈을 많이 헌금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교회에 가가지고 뭐 기도를 올리거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내면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실천함으로써도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이 개신교의 멤버인 경건파였다고 합니다. 칸트의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제 칸트의 집안에 대한 그 간략한 설명이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이 칸트는 어떤 시절을 보내는지가 나옵니다. He excelled at the University of Königsberg, which he entered at age 16. 그는 아주 그 성적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excelled 하면 어디에서 아주 우수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퀘인스버그의 그 대학에서 굉장히 학업에 우수했고 그리고 지금 쉼표하고 계속적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계속 받아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학교에 그는 들어갔는데 at age 16
16살에 지금 대학을 입학한 거니까 우리 나라 개념으로 치면은 조기 졸업하고 빨리 입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영재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For a time, 한동안 he worked as a private tutor. 그는 이제 과외 선생으로 일했습니다. 가정교사로 일을 했는데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에 at 31, 31살에 he received his first academic job. 그는 이제 그의 최초의 학문적인 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문적인 일이라는 것은 어떤 대학에서의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서 보면은 as an unsalaried lecturer, 그래서 lecturer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의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봉급이 일정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봉급이 일정치 않은 강의자로서 처음 그 학문적인 그 직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를 위해서 그는 급여를 받았는데 어디에 기초해서 급여를 받았냐면요. Based on the number of students, 어디에 기반해서 봉급을 받았냐면 the number of students, 어떤 학생 수에 기반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가면은 뭐 두당 얼마 해서 학생 수가 20명이면 한 명당 5만 원씩 받아서 학생 수가 20명이면 뭐 100만 원 또는 5명이면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강의료가 높아지고 또 적으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료를 책정을 받았나 봐요. 자, 그래서 학생 수에 기반해서 이렇게 봉급을 받는 그런 봉급이 일정치 않은 강사로 일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었냐면 who showed up at his lectures. 그의 강의에 나타나는 그 학생 숫자에 기반해서 그는 그 봉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He was a popular and industrious lecturer. 그는 아주 인기가 많고 그리고 성실한 근면한 강의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giving about 20 lectures a week on subjects including metaphysics, logic, ethics, law, geography, and anthropology. 이 20개 정도의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20개 정도의 강의를 했는데 어떤 한 주제에 관해서 했냐면 어떤 과목에 대해서 했냐면 무엇을 포함한 과목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20개 정도의 강의를 했대요. 근데 뒤에 지금 보면은 굉장히 과목이 다양해요. 형이상학,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존재 또는 뭐 신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다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직 그리고 논리학, ethics는 윤리학, law는 법, 그리고 geography는 지리학, and anthropology는 인류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과목에 대해서 일주일에 20개 정도의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이 나왔어요. In 1781, 그래서 1781년에 at age 57, 57세에 he published his first major book. 이제 그 칸트가 그의 첫 번째 주요 저서를 출간을 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주 유명한 책이죠. The Critique of Pure Reason.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이제 책을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쉼표하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것을 계속 받아서 계속해서 해석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챌린지 아주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냐면요. The empiricist theory of knowledge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empiricist라는 것은 경험주의라는 뜻입니다. 경험주의의 이론, 경험주의자들의 이론 또는 경험주의의 이론 그리고 지식이죠. 그래서 경험주의 이론, 경험주의 지식의 이론, 지식의 경험주의 이론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요. Associated with David Hume and John Locke. 데이비드 흉과 존 럭크라는 철학자와 관련이 있는 경험주의 지식의 경험주의 이론 네, 아주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철학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이것을 잘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그 대충 읽어본 결과로는 이 데이비드 휴미나 존 로크는 신이나 이런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마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호도하는 것은 이렇게 언어 도단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발표한 아이들은 찾아보고 아이들에게 배경 지식을 간략하게 또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첫 번째로 발간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고 4 years later, 이제 4년 뒤에는 he published the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s of motors. 그 도덕의 형이상학의 토대, 도덕의 형이상학을 위한 토대를 출간을 했는데 이게 바로 the first of his several works on moral philosophy. 이게 바로 그의 그 도덕 철학의 몇 가지 그 어떤 저서, 여기서는 works가 어떤 작품이라기보다는 저서 가운데 최초였다. 그래서 그 칸트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발간한 거에 중에서는 도덕적인 형이상학을 위한 토대가 바로 이제 처음 책이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5 years after Jeremy Bentham's Principles of Motors and Legislation, 그래서 5년 뒤에, 뭐 한 5년 뒤에냐면은 이 제레미 벤텀, 우리 앞에서 벤텀의 공리주의 배웠었죠. 그래서 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그러니까 그 제레미 벤텀의 도덕과 입법의 원칙이 발간된 5년 뒤에 칸트의 groundwork, 이 앞에서 언급했던 이 groundwork는 런치하면은 이제 시작하다 또는 뭐 착수하다, 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냐면 a devastating critique of utilitarianism. 아주 초토화시키는 비평을 시작했는데 이 공리주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초토화시키는 무지막지한 비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우리 최초로 이 도덕에 관해서 집필했던 책에서 벤텀의 공리주의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바로 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벤tam의 도덕 원칙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던 것 같습니다. It argues that 그것은 주장하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대디어라고 주장을 한대요. Morality is not about maximizing happiness. 도덕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냐면 It's not about maximizing happiness.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or any other end 또는 또 다른 어떠한 목적이 아닙니다. Instead, 대신에 it is about respecting persons as ends in themselves.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을 바로 그 목적 자체로 대하는 것이다. 그들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벤tam을 뭐 다수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계속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단일 것 같아요. Kant's groundwork appeared shortly after the American Revolution. 칸트의 이 groundwork의 형이상학의 도덕의 형이상학을 위한 토대는 appear shortly after 이제 그 바로 직후에 나타났는데 미국 혁명, 그러니까 미국 혁명이 1776년에 일어났죠. 미국 혁명 바로 직후에 일어났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펜슬이 안 써지네요. 바로 직전에 일어났는데 just before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 우리 잘 알죠? 자유와 박애와 또 무엇을 외쳤죠? 인권을 외쳤던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바로 직전에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in line with the spirit 그러한 정신과 and moral 도덕적 그런 취지 of those revolutions 그러한 혁명들의 정신과 도덕적인 취지와 연계하여 맥락을 같이 하여 it offers a powerful basis 그것은 아주 강력한 토대를 제공을 하는데 for what the 18th century revolutionaries call 무엇을 위한 토대를 제공을 하냐면 what은 그 뒤에 앞에 있는 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로 무엇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18세기 혁명가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공을 하냐면 무엇을 그것은 제공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토대를 제공을 하는데 무엇을 위한 토대를 제공을 하냐면 이 18세기 혁명가들이 그 사람을 위한 권리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권리라고 불렸던 것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and what we in the early 21st century 우리 지금 바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in the early 21st century 여기가 지금 삽입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는 universal human rights 보편적인 인권, 보편적 인권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들을 위한 아주 강력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칸트의 이 groundwork에 아주 강력한 토대를 두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파트 아주 그 동그라미 첫 번째 마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계속 1번 파트 이어가겠습니다.